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주식 썰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요즘 연일 올라오고 있는 주제이죠. 미국 제리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 또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월급이나 건강보험 등을 운영할 돈이 고갈된다는 것인데요. 16일 회동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 후반기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수혜 업종은 무엇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채무불이행 협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있다가 또 연기가 되었잖아요. 네. 이제 1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상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계속 좀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그렇죠. 이야기일까요? 서로 밀고 당기기를 지금 하고 있는 밀당을 하고 부분인데 있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부채 협상에 대해서 또 바로 눈앞에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미국이 과연 부채 협상이 왜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이제 알아야 이런 부채 협상이 주기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최초 부채 협상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1917년도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을 하면서 정부가 이제 지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군수물자도 막 네.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 다 이게 나라 돈으로 지출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게 돼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자존심이죠. 이런 돈이 없어가지고 전쟁물자 공급이나 이런 거 또는 참전 부분의 부실함을 나타내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재량권 형식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언제든지 부채 부분을 이제 높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부채를 계속 발행시키면서도 세계대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됐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이제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한참 뒤에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또 중간에 열리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2차 세계대전이 열리고 나서 이게 이제 종료된 시점에서 이제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전쟁 물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 빈도나 또 정부의 재량권 부분으로 너무 남용되는 정부 지출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정부가 이제 제안해가지고 그냥 승인받는 식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의회에서 네. 상한선을 정해줘가지고 이걸로 예산안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지출을 집행할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요소로 의회의 허락을 받아서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힘을 좀
약하게. 키워주던 흐름에서 네. 이제 좀 제한하려고 하는 네네네네. 너무 무절제한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공화당과 민주당 항상 대표 양당이 있잖아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 의회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심겨루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공화당하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하고 상원을 장악한 대통령. 민주당이 정치적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바뀌었었는데 네. 원래는 상원이 공화당이고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권 중간에 이제 네. 바뀌었어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이제 표결 같은 거를 시작하는 것도 공화당이 먼저 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있고 네. 원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하면은 하원에서 올리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막는 방식 부분이 네. 이제 됐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이제 의회의 어떤 권한을 좀 높이고 정부의 무한적인 제출을 좀 막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과연 이제 16일이죠. 당장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날짜로는 뭐 이제 17일 날짜가 될 것 같고 17일 새벽이고 미국으로는 16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부채 협상이 타결될 확률과 또는 안 돼서 디폴트에 빠질 확률은 이제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부채 협상이 타결될 확률, 당장 새벽에 타결될 확률 같은 경우에는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둘 다 합의점을 마련한 건 있어요. 뭐냐면은 부채 한도를 높이자. 예, 이거는 이제 합의점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걸려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던 이 공화당이 처리한 법안이 뭐냐면은 부채 한도는 올려주되 정부의 재정 지출 줄여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회로 권한이 넘어온 다음에 정부의 무제한적인 지출을 좀 줄이자라는 부분이 초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채 한도에 또 다다랐으니 좀 이걸 이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태까지 1917년도에 부채 그 협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미국이 무려 한 80번 가까이 네. 예, 부채를 한도를 계속 올렸어요. 협상을 그렇게 해서 계속 올려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경, 3경이 넘어가고 4경 단위에 대한 그런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부채 한도를 다뤄봤지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달러가 전 세계대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계속 올려도 달러를 찍어내면 되고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는 부실화되지 않고 사용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실상 안 그랬고 달러를 찍어내지 못하고 다른 통화화폐 연동해서 좀 살아가야 되는 국가였다면 벌써 어려웠죠. 파산을 하고 네. 진짜 디폴트가 아니라 파산을 하고 무슨 국제 원조를 받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원 패권 국가다 보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지만 약간 반독점 패권 국가 역할을 하려고 좀 강하게 가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축 달러에 대한 통화제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부채 한도는 무제한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여태까지 그 70몇 번의 협상 중에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네. 불과 이제 2년 전인 2021년도 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만 해도 역시나 이제 디폴트에 들어갈 뻔한 적이 또 있었죠. 네. 있었는데 공화당 쪽이 그때는 이제 상원 쪽에 있었을 테고 공화당이 민주당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줘서 네. 좀 유예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주면서 요거를 좀 디폴트를 모면하게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미 합의점이 이 관련 부채 협상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채 협상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사람들이 보고는 있지만 네. 그게 내일이 될 것이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애초에 지금 의회 쪽으로 권한이 넘어간 이유가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하는 걸 막자라는 차원인데 최근 행정부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전쟁 물자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라 지출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선으로 지금 또 한 번 올라타게 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줄여라 이거예요. 부채 한도는 높여줄 테니까 그럼 또 금방 차면 또 부채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 부채 한도는 높여줄 테니 재정 지출을 줄여라. 그러니까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 재정 지출을 한 1,300억 달러 예산안 편성 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200조 원 정도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예산안 자체 규모가 미국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를 줄이라라는 거를 요청을 한 부분이고 10년 동안에 이제 4조 5천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억 정도가 좀 넘는 수준이 될 텐데 6천조 정도가 좀 넘는 수준인가요? 그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6천조 굉장히 큰 단위죠. 감도 안 옵니다. 네, 감도 안 온 단위인데 네. 미국이 워낙에 경제적 그 크기가 큰 나라다 보니까 기본 예산안이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예산안 편성이나 이런 거에서 지출을 줄이는 거를 좀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후반에 이제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이 대선에서 민주당 쪽 인사가 다시 한번 당선이 될지, 즉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공화당에서 트럼프 이전 대통령 또는 다른 인사가 나와서 공화당 쪽으로 집권당이 넘어갈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공화당은 예산안을 줄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부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 계속 디폴트에 빠지려고 하니까 이걸 줄이자.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공화당이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공화당이 서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키려고 할 거라고요. 네. 민주당이 서명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자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맹목적인 거예요. 부채 한도 상한 협상에는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후엔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지위가 걸린 일이다.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볼 거냐, 이걸 안 해주면.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독선적인 게 지금 강한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그냥 협력을 해가지고 저번에 해줬던 것처럼 그냥 지출에 제한 없이 상한선만 올려달라고 강조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고 지금 다른 경제 수반들은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지금 디폴트에 빠질 게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공화당이 이번에도 도와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이 또 이제 정치적인 게 있다 보니까 내년 후반이지만 이제 현재의 부채 협상에 대한 결정 부분들은 공화당의 우세로 끝나느냐, 네. 민주당의 우세로 끝나느냐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많이 좀 인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자기 입지를 관철시킨다면 그렇죠. 밀고 나가려고. 네, 향후 대선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좀 중요하게 미국의 건전한 경기를 이끌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고 있을 거고 그쵸. 민주당 측면에서는 이제 공화당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공화당이 따라오게 만들면 거봐라 쟤네 리더십 없다. 네. 우리 행정부 수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줘야 네. 미국 경기가 이렇게 제한 부분 없이도 지원 국가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디폴트에 빠질 걱정을 안 하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공화당이 막으려고 한다면 이제 내일 협상에서 협상 관철 안 해주겠죠. 그렇죠. 왜 이미 부채 한도 상향은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다만 지출을 줄여달라고 서명한 법안을 같이 승인하고 하자라는 건데 네. 민주당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화당 측면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행정부 수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집행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디폴트에 빠지더라도 본인 책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왜 당장 지금 행정부가 무리를 해가지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내일 대화가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게 될 또 이제 지칠 회담에도 가야 되고 그 뒤에는 또 의회 휴일들이 많이 겹쳐 있어서 네. 5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협상을 사실 못 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쵸. 또 그 법안을 처리를 못 해요. 네. 그래서 바로 6월 초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딜레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협상이 안 되면은 이제 디폴트 직전에 한번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때 공화당이 그냥 아예 그래 한번 해줄게 하고 협상이 완료될 확률도 있고 아니면 살짝 디폴트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죠. 예전 오바마 행정부 때도 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는 과정에서 공화당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네. 오바마 행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기에 대한 흐름이 좀 안 좋아졌고 그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은 흔들렸죠. 하락 부분들이 네.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는 빠져요. 이번에도 무디스가 예측하기로 만약에 디폴트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대략적으로 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8%까지 치솟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20% 정도 다운될 수 있다고 분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떨어지면 전 세계가 떨어지니까 같이, 네.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다만 긍정적인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FOMC 그 회의에서 파월이 네. 걱정을 하던 강력한 고용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타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쑥 꺾이겠죠. 네. 왜? 경기 700만 침체.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네. 8%의 어떤 그런 실업률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는 경기 침체 부담감을 가질 그쵸.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게 돼요. 자동적으로. 물가가 2%대를 안 떨어져도 돼요. 네. 그냥 자동으로 2%대로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업률이 8% 올라가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가 빠진다는 거. 그쵸. 네,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무래도 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공화당의 어떤 그좀 조율, 네, 협상. 협상이 좀 잘 타결이 돼서 네. 내일 새벽에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되고 그럼 네. 주가가 급등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쵸. 네, 미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직전 고점 나스닥에서 돌파할까 말까 하면서 지금 재고 있어요. 네. 만약에 내일 새벽에 협상이 통과가 된다면 급등시키려고 준비 중인 차트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또 꺾어내릴 수가 있는 그쵸.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촉즉발 차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 협상이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 됐건 간에 여태까지 지속적인 이 부채 협상이 진행됐었는데 단기적인 디폴트에 빠지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협상은 타결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쵸. 왜 미국은 디폴트에 한 달 정도 빠져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네. 지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제 집행을 못해요. 미국 국채 발행을 못한다거나 공공직원들이 사실 일을 못해서 해임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에 대한 감소 효과라든지 미국의 어떤 달러에 대한 안정적인 국채 지위권이 조금 이탈되는 그러니까 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국채 가치가 급락을 하겠죠. 네. 추가 국채 발행을 못해서 어떤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양책에 속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어떤 국채의 안정화, 미국 가치 안정화를 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조절해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은 미국에서의 어떤 리스크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보통 한 달 범위 안으로 디폴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망한다거나 전 세계 증시가 정말 크게 쇼크를 받으면서 경제 대공황으로 갈 확률은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일 새벽 협상이 잘 타결돼서 네. 안정적인 상승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 5월장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5월 후반 추가적으로 디폴트를 막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장이 나오기 어렵다. 네.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과거 역사부터 짚어주셨습니다. 크게는 민주당, 공화당의 양당의 조율 내지 견제 부분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80여 번에 가까운 한도 상향 가능했던 것은 기축 통화군 때문이었고요. 16일 협상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높겠지만 당장에 협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말해주셨습니다. 또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상향은 하되 지출을 앞으로 줄이자라는 공화당 입장 들어주시면서 추후 금리와 시장의 전망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G7 회의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3국의 이제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수혜주, 그렇죠. 수혜 업종, 또 네. 중국 올라오면 올라오는 히토리 이런 거일까요? 네, 지금 이제 네.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이 주제는 길게 다룰 수도 있지만 우리 온라인에서. 네, 길게 다루진 않고 네. 압축돼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를 합니다. 이제 G7국가에 해당을 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G7국에는 해당을 하지 않고 G20국 안에 들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뭐 경제 순위는 이제 G11이라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는 초청국으로 매번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포함한 이제 우리나라들
등 3개국 정도가 초청국으로 추가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원래 지칠국가인 미국을 포함한 미국 우호국들이에요, 다. 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네. 그다음에 캐나다, 이탈리아 이렇게 지칠국가거든요. 네. 지5국가는 캐나다하고 이탈리아를 빼면 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왜 먼저 들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최초로 체결할 당시에 아시아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재 정권이 있었고요. 독재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네. 민주적이고 부패 지수가 정권이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조건을 좀 많이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우호도가 있느냐입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가 G8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나서 G8에서 빠지고 G7로 다시 바뀐 거고요. G7 국가에는 유럽의 전체 자산력의 60%를 담당하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있죠. 이 나라를 이제 G7 중에 포함시킨 거고요. 네. 캐나다를 추가시킨 거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친합니다. 네. 영국은 원래 모국가이기 때문에 우호국에 해당을 하고 네. 이 설명 왜 하고 있죠? 할 필요가 없죠? 네, 재밌네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길게 해야 될 때 해야 정말 되는 건데. 상식이 풍부하신 전문가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무튼 이번 이제 G7 회담 부분에서 만나는데 제일 먼저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우선 미국하고 일본이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워낙에 일본은 미국의 공동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미국은 이제 저걸 요청할 것 같아요. 일본은 미국한테 자위권을 좀 요청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 일본이 벌이게 된 그 전쟁 부분들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지면서 멈춘 다음에 일본은 군대를 형성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먼저 누구를 침범하지 못하게 공식적으로 미국하고 서역하면서 군대를 창설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위대라고 하는 걸 찬성한 거예요. 군대가 네.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군대 속성이 아니고 알아서 모집해서 하는 거다. 알아서 국민들이 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요즘 욕심을 내고 있죠. 네. 미국만 허락하면 되거든요. 네. 미국에 의해서 그게 이제 군사 모집을 안 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허락만 하면 군대 창설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요즘에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반도체면 반도체, 네. 뭐 이거면 이거, 경제적인 투자면 투자, 지금 경기 침체에 만년에 빠져 있는 국가임에도 네. 아직도 세계 선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G3 국가거든요. 네. 중국 때문에 G2 국가에서 이제 내려왔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나 또 추가적으로 중국 견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만 미국과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해 주면 된다.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바라는 건 크게 없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일본한테 바랄 거는 이제 다 거의 받아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욕심을 낼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7 회담에서의 중요 의제는 역시 세 가지입니다. 네. 러시아 관련 문제, 그리고 가장 화두가 지금 돼 있는 건 중국 관련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남부 개발도상국인데 이제 선진국 계열로 올라올 수 있는 인도를 포함한 네. 이런 관련 나라들, 미국하고 우호 관계가 아직 그렇게 다져지지 않았는데 빠워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이번 주요 의제로 이제 다뤄질 거라고 네. 좀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는 뻔하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평화 협정, 즉 휴전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를 필두로 이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할지 안 할지 또는 러시아 제재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미국은 계속 강력하게 러시아 제재를 강조하고 휴전이 아닌 계속적으로 전쟁 유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할 것 같고요. 여러분 내년 대선까지 전쟁을 끌고 가야 되니까 네. 유럽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유럽한테 이득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어차피 러시아 그 합병 지역을 탈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 탈환 지역을 뺏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갈라져서 휴전된 것처럼 네. 이렇게 휴전 형식으로 돼서 좀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 러시아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의견이 합심이 돼요. 중국이 조금 파워가 커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개입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네. 유럽하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국에도 자꾸 이제 경제적으로 좀 충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유럽도 연합하는 형식으로 아마 조건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인도가 네. 원래는 중국하고 이것도 좀 길게 가고 있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좋아요. 좀 네. 국경 지역에서 이제 싸움이 좀 있었는데 그게 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중국이나 러시아 연합체로 넘어가면 미국에서는 타격이 너무 커요. 네. 왜냐면 중국이 없더라도 미국이 인도가 또 인도가 네, 인도가 있는 한. 네. 인구가 많기 네.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그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쵸. 생산기지 역할을 앞으로 해줄 수 있는 땅덩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 쪽 연합체로 가버리면 다시 신냉전주의 쪽에서 좀 많이 그쵸. 갈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이번에 같이 오면서 같이 협의를 한 게 네. 그런 관리 체제를 좀 들어가는 법안을 좀 하자라고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인도가 그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도 그 수장 부분들이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고 네. 관련돼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눠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날짜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돼 있는데 네. 메인 재료는 이제 두 가지예요. 북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제죠. 네.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인접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꾸 포를 쏘잖아요. 네. 대포동포든 무슨 뭐 미사일이든 ICBM이든 쏘니까 이게 동해로도 떨어지고 일본으로 넘어가 떨어지니까 일본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요. 네. 관련돼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다시 한번 유지한다라는 걸 좀 한미일 공동체제를 좀 유지할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국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이 없으면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네. 그렇게다 보니까 미국하고 아마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살살살 달래면서 네. 넘어가지 마라, 네. 무조건 우리 쪽으로 따라와라, 네. 이런 식으로 아마 회담이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약간 관계 교류가 좀 많이 끊어지는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또 협력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건 이제 원래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근한 당근 같은 걸 좀 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소규모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호재가 될 업종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네. 딱 한 가지 업종이 떠오르겠죠. 기본적으로 지칠 회담에서 다루는 문제 자체가 약간 군사적인 쪽 부분의 요소가 좀 많다. 경제적인 오. 요소보다. 그리고 한미일 회담 의제라고 볼 수는 없고 네. 회담에 대한 내용 자체도 중국과 북한의 견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다 군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네. 조성될 수 있는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다 지금 중국과 북한 군사적인 문제거든요.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호재 여부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뤄본다면 지칠회담에서 러시아 문제에서 유럽의 의견을 미국이 좀 동조해 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협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겠고 네. 그런다고 한다면 재건 관련주가 최근에 좀 쉬고 있다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또 재건 관련주의 급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 두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G7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요 세 가지 의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견제 부분, 그리고 개발도상국 관리 문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 날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다루어질 부분까지 자세히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수혜 업종으로는 방산주, 또 추가로 재건 관련 종목을 꼽아드렸습니다. 강의 정말 자세하게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썰전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 네. 또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부채협상도 있고 이제 네. 앞으로 바로 눈앞에 지칠회담도 네. 있고 전 세계적인 그 정치, 군사, 뭐 경제적 이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따라서 주식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퍼센트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차트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어떤 장세가 오든지 높은 승률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을 매 무방마다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못해도 90% 또는 100% 승률 가까운 승률로 매매를 해갈 수 있는 좀 확률 높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들 하셔서 성공 투자, 원금 회복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정체적으로 굵직한 이벤트에도 리스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방향성과 함께 승률 높은 매매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의 이름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57,000원이고요. 비중 적지 않으셨고 오늘 약보합으로 51,400원 마감됐습니다. 5월 7일경 1분기 어닝 쇼크로는 주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실적 쇼크에 대한 조정은 다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후반부터 좀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시기에 국내 증시의 흐름 부분들을 본다면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후반부터 우리 증시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차트가 나오고 있는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24일 날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와 있어요. 오늘이 16일 날짜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범위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 조정 영향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 기대치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잘 유지를 하시고 된다면 24일 정도까지 57,000원 돌파가 나올 수 있다면 수익 전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누리호 발사 이후로 매수가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재료 소실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약간의 손절도 좀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은 홀딩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략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악화에 대한 조정세는 마무리 국면입니다. 누리호 발사 앞두고 우주 항공 관련주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 제시해드렸고요. 24일까지 57,000원 나온다면 수익 실현 쪽으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 82,500원, 비중 적지 않으셨고 오늘 9% 상승대로 85,000원 수익권에 계십니다. 언제 더 수익 낼 수 있을지 그거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 차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양봉 몸통이 엊그저께 나오고 추가적으로 양봉 몸통이 오늘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캔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또 제 추천주하고도 연관되는 모회사기 때문에 블랙핑크 지수가 이제 네, 좋아하시잖아요. 꽃향기를 3주 연속으로. 네, 꽃향기를 잘 뿜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좀 많이 들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유하신 관점에서는 좀 더 강하게 홀딩 그리고 5일선 추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홀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상 상방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블랙핑크 모멘텀 등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5일선 추세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엔터줍니다. SM이고요. 매수가 116,600원, 비중 10%로 이분께서도 오늘 6% 강세로 수익권에 계십니다. SM은 어떻게 보실까요?
SM 같은 경우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엔터주가 굉장히 다 강했어요. 빨겠어요. 네, 네. JYP는 거의 20% 급등이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디어 업종에서 엔터주가 지금 날라다니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SM은 이제 매각 이슈로 한번 더블 파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더블 파동 수익을 제가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각 효과가 끝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쉽게 누가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올렸다가 팔아먹은 거거든요. 팔아먹고 얼마 안 돼서 바닥에서 재매집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막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SM과 관련된 이제 성과 이런 이제 카카오로 이제 주인 업체가 바뀌고 또 하이브하고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게 좀 공식화되는 멀티프로듀싱이 공식화적으로 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나올 때 아마 다시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4월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밀리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기 홀딩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잘 유지하시면 차후 12만 원, 13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파동 충분히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수익 구간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좀 추세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M 경영권 분쟁 이슈로 과거 크게 상승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입증 부분이 나올 때 더 상방 나올 것으로 봐주셨고요. 약세보다는 그래도 상승에 무게 실어주시면서 중장기 홀딩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입니다. 또 지수가 또 나왔는데요. 네. 지난 언제죠? 금요일 날도 장중에 네. 꽃향기만 하실만 남기고 합니다. 날아가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수익률 23% 달성이 네. 됐고요. 정말 한 주와 거의 2주 채 안 돼서 달성한 종목이고 네. 역시나 YG의 그런 실적 호조를 힘입어서 주가가 잘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추천한 총 종목 중에 네. 20번째로 또 공식적으로 목표 주가도 달성이 된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 종목이 올라간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요청을 잘 따라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전에도 이제 다른 종목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날아갔던 종목이 예전에 있었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블랙핑크 지수의 꽃을 열심히 보시고 네. 필요하실 경우 춤을 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엊그저께 목표 주가 달성 부분들이 되고 나서도 이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도
차익 실현 사인을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노란 톡방으로 다시 재반등 나오는 타이밍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상방시마다 적극적인 추가 차익 실현 전략을 해가시라라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일 거래일 이후로는 전체 비중의 주요 부분들을 차익 실현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YG 플러스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수익 실현 쪽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0일에 매수했던 빅텍입니다. 방위산업, 자전거 모멘텀도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 다음 날과 매수일 오름세를 보이고 현재는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빅텍 앞으로 그 G7 모멘텀도 있고 또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요. 네. 눈앞으로 다가온 이제 뭐 이번 주 일정 부분에 있어서 방산 관련 이슈가 크게 뜰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여기에 대한 또 중국이나 북한의 반발이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산 관련주가 그 저번 달과 같은 깜짝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바닥권을 잘 기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20%급 반등이 나오는 게 빅테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이거 한 방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노리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파동이 이제 한 번만 이번 달 중으로 나와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를 잘 활용해서 대신 팔아야 된다라는 거.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단기 급등 나왔다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를 잘 이용하자. 그때 매도하는 걸 놓치지 말자라는 관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텍 설전에서 다뤄주신 G7 관련해서 방산주 말해주신 바 있습니다. 빅텍도 그런 흐름 체크하시면서 단기 급등 추세 전략 세우시고요. 전문가님 채팅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도 대응 전략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9일에 매수했던 게임주 위메이드입니다. 금요일까지 좀 조정세 보였고 그 이후 다시 어제부터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좀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 노이즈가 있었긴 한데 네, 위메이드가 맞습니다. 좀 이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을까요? 지금 이제 네. 그 민주당 쪽과 연관되어 네. 있는 이제 일부 의원의 얘기였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탈당 처리를 좀 하면서 민주당과의 흔적 지우기는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는 사라지고 개별적인 개인으로서 이제 조사 문제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뭐 이런 그 코인과 연관되었더라라고 얘기했던 그 위에 좋은 위믹스하고의 이제 네. 관련도는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대낙폭이 좀 더 나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신작 투자 때문에 나왔었던 투자 비용이 실적에 연동을 해서 실적 리스크가 또 갑자기 겹친 게 원인이 네. 됐었는데 그런 게 다 주가에 반영되고 이제 다시 바닥을 확인했다 보니까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5천 원, 6만 원 사이 파동이 좀 쉽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목표 주가인 6만 4천 원 터치도 이번 달 중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정치적 리스크와 실적 부분 다 해소된 후에 앞으로 V자 반등 예상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까지 홀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유독에 썰전 주제도 너무 알찼고 네.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대망의 하이라이트 네. 이제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재밌을지 재밌었어요. 모르겠네요. 네, 시청자분들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 요즘에 뭐 여행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실 다음 네. 달에 그래요? 해외여행을 지금 예약해놨어요. 와.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방콕에 그래요? 갈 예정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집에 방콕 박혀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집에 계실 건데 얘기하시는 네,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태국으로? 위안 삼아. 네. 알겠습니다. 방콕 좋죠. 그럼 날씨가 한 좀 번도 안 더울 가봤어요. 텐데 거기가. 지금 동남아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아직 안 그냥 온 가보셨군요. 김에도 무릅쓰고 예약을 네, 했어요. 맞아요. 네.
거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오, 일단 네. 숙소에 들어가면은 네. 천국에 온 것 같고요. 오, 네. 이제 일정을 소화하려고 숙소에서 나오면 지옥을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 기준이에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이제 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시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어떤 좌석을 타고 가는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네. 비행기에 이제 좌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일반석을 타고 갑니다. 그렇군요. 가장 경제적이고 또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뭘 타고 싶으세요? 저는 1등석 타보고 싶죠. 1등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퍼스트 클래스라고 부르죠. 네. 그걸 타고 가고 싶죠. 사실은 그죠? 그쵸. 네, 그렇죠. 그걸 타고 가려면 퍼스트 클래스 이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비행기 표가 이렇게 표딱지가 생겼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표죠. 네. 잘 비교해 보면은 네.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었던 택. 그 큰 택과 비슷하게 택. 생겼죠, 그죠? 네. 마치 그 꼬리표 빅택과 같은. 비슷한 네. 택. 퍼스트 퍼스트 클래스를 택. 타고 가려면 알겠네요. 큰 택이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뭐 이 정도로 해드리면 우리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네. 아시겠네요. 여행에 너무 집중하지만 그러니까요. 않는다면 네. 종목명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여행 재미있게 갔다 오시고 네. 이번 주 힌트는 제가 여행 가는 바람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졌네요. 순조롭게 굉장히 마치 제가 미리 그러니까요. 알려드리고 몰랐잖아요. 제가 짜고수습을 친 것처럼 네, 맞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도 당황하지 않으셨고요. 네, 신났어요.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여행 갈 생각을 하시게 네. 계신 것 같고 네. 이제 본 힌트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해당을 합니다. 방산주에 해당을 하게 되겠고요. 네. 방산주에 해당을 하게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군수물자 중에 뭐 자동화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그 관리 보조기기 아니면은 AS 기기 같은 다양한 부분들을 다 다룹니다. 네. 그러니까 군수납품에서 무기류와 관련돼 있는 탱크류부터 자동소총류까지 관련된 생산, 계측 장비라든지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 다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지칠 정상회담에서 네. 한미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니고 이제 회담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칠에서의 문제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중요한데 네. 지금 한미일 문제에서는 중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번에 확정적으로 뭔가를 좀 확답을 좀 받아낼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관련 이슈가 상당히 크게 뜰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의 차트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저번 달에 그 뭐 빅텍이 급등이 나왔을 때처럼 동반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주도주였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빅텍의 양봉을 봤을 때는 양봉이 나오다가 윗꼬리가 밀린 차트였는데 이 종목은 차트 양봉이 굵게 유지되고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방산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 이 종목이 다시 가장 강한 반등을 해줄 확률이 높다. 왜? 상승률이 만약에 50%, 100% 이상의 어떤 강한 상승률로 갔다라고 하면은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 파동이 안 되는 단기 급등파 정도만 나온 트렌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재점화가 됐을 때 원래 주도주로 매수가 몰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이지만 이 칼날 밑에서 받아먹기만 한다면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매수를 하면서 상승 추세에서의 어떤 수익을 높여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매수는 아무튼 최대한 저점에 사시면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 자세한 목표 주가 및 종목명 손절가는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수혜 업종입니다. 방산주 관리장치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퍼스트 클래스 힌트와 택과 관련해서 좀 재밌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부채협상, 미국 부채협상 이벤트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무료 추천주에 대한 종목명 공개 및 매매법,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장세무가 고승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부채 협상과 또 G7 관련해서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승률 높은 매매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